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쌤이고, 오늘은 추석 다음날 10월 2일 날입니다. 뭔가 좀 바뀐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오늘은 1반에서 촬영을 안 하고 2학년 3반에서 예전 제가 담임했던, 예전 여기가 2학년 4반이었죠. 그곳에서, 우리 또 2학년 3반 학생들이, 올해 새롭게 바꾼 이 칠판 칠판이 화이트보드, 새로 화이트보드를 쓰고 싶어서 박영쌤이 지금 출산휴가를 갔기 때문에 아무도 여튼 여기서 잠깐 교무실 앞에 와갖고 시간이 좀 남아서 좀 촬영하겠습니다. 추석 다음날 선생님 학교 나왔고요. 이거 뭐야? 이것도 있네. 네, 촬영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우리 어제 추석날이어서 딸내미랑 저희 엄마, 저희 엄마랑 우리 또 딸 둘하고 공원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올렸습니다. 우리 큰 딸이 유튜버가 꿈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으니까 시간 되는 학생들 보세요. 자, 됐고. 오늘은 이제는 이게 6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에 했던 거고, 지금 1반부터 5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머지 그 조선 후기의 그 경제사 부분에서 이제는 두 번째 농업 파트, 세 번째 상업 파트에 대한 변화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조선 후기는 전형적으로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정치사도 그렇고요. 특히 경제는 전에 했던 1의 수치체도, 특히 대동법이나 균형법 잘 출제가 되고요. 여기도 그냥 선지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약간의 여러분들 그전과의 다른 느낌들이 이 시기 때 있는 거니까 그런 거 항상 수능이나 모의고사 때는 항상 그런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할게요. 자, 이 조선후기 때 농업에서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요겁니다. 자, 바로 이건데, 역시 잘 써져요. 역시 모내기법이 일반화됐다는 겁니다. 자, 모내기법이 일반화됐다는 건데,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모내기법은 처음 들어온 거는 언제예요? 조력 후기 때 삼남지방에서만 요 모내기법을 일부 지역에서만 했고, 국가에서는 잘 권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렇죠. 물을 물을 담아놔야 되는데 이런 기술력이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때가 되면은 이제는 그만큼 발전을 한 거죠. 저수지도 많이 생기고 보도 많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모내기법이 가능했고, 국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기 때가 되면은. 자, 그래서 모내기법, 다른 말로 이앙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벼농사 혹은 논농사에서 획기적인 이러한 농법상의 변화가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바로 할 수 있었고, 국가에서도 이제는 이 방법이 좋겠구나, 이제 권장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 모내기법의 일반화로 인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일로 하고, 미안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떠한 효과가 있었나? 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 벼와 보리를 이모작. 자, 벼와 보리를 이모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벼는요, 여러분들 수확하면은 세금으로 안 냈습니다. 세금으로 안 냈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이거 내가 수확하면 다 내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모판에 옮기기 전에 봄까지의 좀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즌에, 그 기간에 바로 보리 농사를 져서 농민들이 논을 계속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가능을 했었던 거죠. 이기작하고 이모작의 차이는 뭡니까? 같은 작물을 두 번 재배하면은 이기작, 그 다음에 다른 작물을 하게 되면 이모작입니다. 여하튼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고, 당연히 또 이게 가능해졌고, 노동력이, 이게 가장 큰 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력이 대폭 감소해집니다. 대신
노동력이 감소해지고 대신 생산력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산력이 늘어난다. 당연히 노동력이 감소되면 생산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경작할 수 있는 그런 땅에 대한 것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고, 자, 이 노동력의 감소는 바로 이게 바로 영향으로 같이 비춰지게 되는데, 자, 모네케 일원화 노동력의 감소 영향까지 보시면은 따단. 자, 이래서 어떤 한 명의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게 되는 광자, 이건 넓을 광자입니다. 요 광작 경영이라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전에는 모내기법의 전에 집화법 시절에는 6명이 농사를 져야 됐단 말이야. 벼농사를. 그래서 뭐 광일이, 광이, 광삼이, 광사, 광호, 광유 이렇게 6명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는 광유만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면 광유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땅을 더 먹게 되는 거니까 광장이라고 하고, 광일이, 광이, 광삼, 광사, 광호는 이제는 다른 직업을 찾아가는 거야. 광일이는 딸과 함께 유튜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광일은 뭐 다른 것들, 뭐 대개는 뭘로 갔겠어요? 물건을 팔거나 상업 쪽으로 많이 갔겠죠. 아니면 도시로 가갖고 거기서 사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노동자, 임금 받는 노동자로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걸로 직업이 분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겁니다. 상당한.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거의 시작적인 모습을 이 모내기법이 얘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작 경영이 가능했고, 농민층이 분화됐다. 분화됐다는 거는 전에는 직업이 농민이었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계층으로 많이 넘어갔다는 거고요. 가장 부유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그걸 바로 경영형 부농이라고 합니다. 자, 경영형 부농이라고 해서, 자, 이게 전에도 이걸 뒤에 연구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연세대학교의 김용섭이라는 아마 교수님일 텐데, 이게 조선 후기 때 우리 그런 요 경영 부농을 찾으신 거야. 연구하셔갖고 70년대인가 아마 그때 이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사의 대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교과서에 들어간 교과서도 있고 안 들어가는 교과서가 있는데,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모습이죠. 이제 농민들 중에서 분화가 돼서, 야, 그때 아마 사료에 요호 부민이라는 아마 그게 나올 거예요. 그걸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경영은 분농이다. 분농이기까지 하는데 경영까지 해서 부를 찾는 이러한 경영은 분농이 생겼다. 그러니까 가장 농민층의 분화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토지에서 또 이런 광유 같은 사례겠죠. 이렇게 넓게 경작하고 광작 경영도 하고 경영은 분농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토지에서 이탈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 되게 또 요게 가장 케이스는 많았겠죠. 임금 받는 노동자라 생각하시면 돼. 임노동자라는 표현을 우리 교과에서는 씁니다. 임노동자. 이런 등등으로 분화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후기 때 모내기법 일반화, 이러한 노동력의 감소가 농민들을 토지에서 이탈시키고 이러한 또 많은 변화를 양산하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잘 정리하세요. 중요한 거 했고요. 두 번째, 농업사에서 두 번째로는 요 지대 납부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지주전호제라는 제도가 그래도 이해하시는 친구들 많이 있을 때, 지주가 있고 조선시대 때 요 땅 주인은 대개는 양반이니까 직접 경작을 직접 안 하죠. 대개는 소장농, 그 다음 사람 우리가 전호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본인의 땅을 맡기고 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빌려주고, 이러한 제도가 상당히 직접법 실시 이후에 조선시대 때 일반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호는 지주한테 지대, 올라가는 임대세를 내야 돼. 그 납부가 후기 때 어떻게 변했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조선 전기 때는 잠시만요. 여기 밑에 들어갔네. 파란색 나의 마카. 찾았어. 자, 조선 전기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은 타, 조,
법이라는 방식이 있었는데 요게 후기 때가 되면은 도조법이라는 방식이 점차 확대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고요. 타조법이 기본 틀 안에서 도조법이라는 케이스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후기 때가 되면은. 자, 그러면 타조법은 어떻게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이었냐면은 정해진 비율을 납부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5대 5야. 100을 했으면 소장농 5, 지주 5, 50, 50. 그 다음에 200을 써겠으면 100대 100. 오케이? 자, 그러면 도조법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정액지대야. 여러분들 PC방 코인노래방도 그러나? 대부분 뭐 코인노래방 안 가봤으니까 예전에 PC방에서 저도 정액요금 내면은 뭐 원래는 시간당 1,000원 하면 10시간 하면 10,000원 내야 되는데 한 8,000원에 10시간 이런 게 대표님 정해진 X를 내면은 더 많이 하게 해줬어요. PC방에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막 이게 정해진 X를 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주와 전호 사이에 계약을 맺는 거죠. 자, 어떻게 계약 맺을까? 지주가 전호한테 야 50만 줘. 그럼 전호가 예를 들어 150을 수확했으면 전호가 100을 먹는 구조야. 예를 들어서 타조법 구조에서는 150 수확했으면 75대 75잖아. 그러니까 점차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도조법이 나타났다는 거는 이 전호, 소장농의 어느 정도의 이 사람들의 힘이 약간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커졌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도조법으로 바뀐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후기 때 이런 게 나온다는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역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일반화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당연히 요게 그냥 선지에 나오는 용어일 거예요. 요거는 별거 아니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후기 때는 와 오늘날 같이 많이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돼. 큰 변화야. 조선 후기는 그 전에 이제 근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큰 변화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만 정치가 안 됐지. 하여튼 상품 작물 재배가 자 이게 활성화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 작물 재배라고 하면은 뭐냐? 대표적으로 인삼. 우리나라 인삼 인기가 아주 좋아요. 인삼.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부를 가진 사람이 역관이었습니다. 역관은 팔포무역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역관하니까 일을 하니까 국가에 어느 정도의 뭔가 허가를 해준 거야. 너는 8개의 주머니를 가져가라. 그래서 8개의 주머니 인삼을 가져가서 청나라한테 팔 수 있어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삼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삼이 상당히 또 유명했고, 그러니까 이 상품 작물 이제는 벼가 아닌 이제는 시장으로 팔 수 있는 작물들 상당히 많이 팔았다는 거고, 대표 또 고추, 자, 뭐 등등등,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이런 것들의 재배가 활성화합니다. 고추는 임진왜란 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전까지는 김치는 하얀 김치였습니다. 백김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추가 들어와서 이제는 우리 그 빨간 김치들이 생기게 되는 게 이 농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농업의 변화를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인데 우선은 요거 상업입니다. 상업. 자, 상업이고 잠깐 끊었다가 할게요. 자, 이어서 할게요. 3일 지나서 나머지 부분 촬영합니다. 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촬영합니다.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축구보내 하고 손흥민의 토트넘이 맨유를 6대1로 이겨갖고 그거 보고 약간 늦게 잤어요. 자, 할게. 일단은 상업하고 상인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는 이쪽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옵니다.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거의 그냥 상업이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예전과 이제 다른 모습이 나온다. 이런 걸 그냥 자본주의의 맹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맹아, 씨앗.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가는 과정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면서 이 상업활동을 바라보시면 문제 풀립니다. 모의고사 수능은 자유로워졌구나. 많이 바뀌었구나. 자본주의적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넣고서 하나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3-1 상인인데 첫 번째로는 자 국가가 허락한 상인이 있어. 관허 상인. 관에서 허락했다고 해서 관허 상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관허 상인에 해당되는 상인은 딱 3명이 있거든요. 3종류. 중요합니다. 다 모두 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상인이 있냐면은 자, 고려에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어. 특히 조선에는 종로시장 딱 가운데 있었고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관어상인이죠. 조선 전기부터 존재했던 애들이고 얘들이 바로 시전상인입니다. 고려도 있긴 있었죠. 일단 시전상인이고 자 얘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다고 했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특권인 금난정권이 있었다는 거야.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사상들의, 그러니까 그 사상들 중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현, 칠패라고 해서 동대문, 그 다음에 남대문, 그 다음에 송파 부분에 막 사상들이 있었어. 이런 게 생기는 건 그런 것들이 난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장들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들이 이 시전상인들이 있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근데 이거를 나중 되면 정조 때 1791년에 신해년에 신해 통공이라고 해서 시전상인들이 유기전을 제외하는 이 시전상인들의 이 금난정권을 폐지시키는,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행위가 좀 더 가능하게끔 이렇게 또 정조가 이런 정책을 씁니다. 됐고, 자 관어상인 했고 두 번째 또 관어상인 하면은 자 대동법 할 때 나왔던 상인 공인이 있습니다. 공인은 자 대동법이 실시돼서 이제는 특산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대신 중앙에서 이게 쌀이나 그 다음에 뭐 화폐나 그 다음에 삼배 이런 거 받은 걸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죠. 그걸 사온다고 했죠. 그래서 자 이런 교환 경제의 하나의 상품화폐 경제의 일익을 담당한 애들이 이런 공인이겠죠. 자, 또 하나의 관어상인은 누가 있냐? 지방의 장시에 활약했던 보부상인. 보찜장수, 부찜장수라고 해서 하나는 드는 장수, 하나는 자 지게매력 이런 장수인데 이런 사람들로 관에서 허락해주는 관어상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다 중요한 상인입니다. 특히 나중 되면 이 보부상이 힘이 겁내 세집니다. 무지하게 세지게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그 네트워크가 구성된 거잖아. 전국적인 단위, 그러니까 정보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보부상 단체들이 나올 텐데요. 또 근현대사 파트에 나옵니다. 얘들이 이런 힘들이. 자, 됐고 다음에 사상입니다. 두 번째 사상. 사상은 이제는 개인상이냐? 개인사자의 상인사자인데 개인적으로 파생된 상인들인데 자, 요 사상에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6개로 나눌게. 우선은 저기 사상에서 이제 지역상인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역상인. 자,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사상 중에 유명했던 게 송상이라고 있어. 자, 이 송상은 송악상인의 약자입니다. 송악상인의 약자고 송악은 당시 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요 상인들이 힘이 셌죠. 개성을 무대로 활동했던 애들이 송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상인이 있냐면은 만상이라고 있어. 만상. 요거는 의주. 자, 우리 지도로 따지면은 청과 국경지대에 있었던 상인들이 요 만상입니다. 만상. 자, 다음에 내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동네 상인이야. 동네 상인. 동네는 부산 상인입니다. 부산 상인. 그래서 지금 부산 가면 동네구라는 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요. 자, 그래서 자 송상, 만상,
내상이고 만상 같은 경우는 청과 청나라와 활발하게 무역을 했었던 애들이고 내상 같은 건 동네니까 부산이니까 어디겠어? 일본, 외원. 그 다음에 송상 같은 경우는 이 둘 사이에 가운데 있어서 청나라의 물품, 일본 물품을 이렇게 교환하는 중개무역도 상당히 잘했고요. 또 하나 이 개성이 또 인삼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우리 충청도에는 금산 인삼이 유명한데 이 또 개성 인삼도 무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중국에서만 인기 있었던 게 아니고 저기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삼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 송산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얘들도 거기서 많이 팔았고요. 자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볼게. 여기 또 뭐가 나오냐 사상 중에 또 경강상인이라고 있어. 자, 요 경강상인 서울경의 강강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강에서 활약했던 사람인데 바로 한강을 무대로. 그러니까 한강을 무대로 활동했던 상인이 요 경강상인이고 이 사람들도 이제 조선 후기 때 크게 또 활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강상인을 필두로 해갖고 이런 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표로 해갖고 객주라는 게 나와. 객주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각이라는 게 나와. 객주는 제가 영화 조선 명탐정 또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예전에 한지민이라는 배우가 한객주라고 나오는 것 같았어. 내 기억이 아직 맞다면은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객주입니다. 포구.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한강을 무대로 해갖고 여기에서 금융업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돌 거 아닙니까? 포구니까 얘들은 금융업을 통해서 막대한 좀 부를 얻었던 애들을 객주라고 했고요. 여각은 일단 숙박업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경강상인을 대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객주랑 여각이라는 애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두 같이 이렇게 묶을게요. 그냥 조금 여기가 정리를 좀 다시 할게. 그래서 얘들은 포구에서 활동했습니다. 포구. 그러니까 강 주변에 이제 포구에서 활동했던 거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충청도에서는 강경이라고 있어. 논산 옆에 강경, 그다음에 경강상인, 강경상인, 그다음에 저쪽 이제 북한 쪽에서 원산상인 이런 데들이 포구 무역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게 됐고 거기에서 활약했던 상인들이 객주는 금융업을 했던 애들, 여각은 숙박업을 하면서 나중에 큰 부를 얻었던 애들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어상인과 사상들이 있는데 이 중에 많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이 중에 밑으로 할게. 그냥 이 중에 뭐 관어상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상도 될 수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요걸로 성장해. 도고라는 걸로 성장해. 이 중에 일부는 도고라는 걸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도고는 독점적 도매상인이야. 독점적 도매상인. 어떤 물품 하나를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거를 매개로 상당한 부를 얻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예로 뭐가 있어? 우리가 문학 시간에도 잘 나오지 박지원이 썼던 것 같은데 허생전에 나오니 허생이 대표적인 도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상인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합해 봅시다. 이거 쓸게요. 자, 화폐인데요. 드디어 요 용어가 나오는 상장통보. 화폐에서는 상장통보. 글씨를 화폐인데 다시 쓸게. 좀 더 밑에 위에다 썼다. sorry. 두 번째
화폐고, 자 바로 상평 통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고려 때도 화폐하면은 숙종, 조선 때도 화폐하면 숙종입니다. 그러니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될 때 왕이 바로 숙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폐 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했던 화폐들이 생기게 되겠고, 다음에 이 화폐가 또 전국적으로 유통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황이라는 현상이 있어. 전황,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이게 막 유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일부 그 부유한 계층들, 일부 이 사람들이 야 이게 금, 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쟁여놓고 있으면은 괜찮다는 거야. 그냥 내가 내 곳간에 넣어놓으면, 내 금고에 넣어놓고 나중에 이게 가치가 뜨겠다는 거야. 금과 은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이게 막 도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는 거야. 내 창고에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 전환 현상으로는 화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화폐가 부족해지면 이걸 풀어야 되는데 당시 그렇게 막 풀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경제적 관념도 없고요. 그러니까 바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은 경복궁 증건, 기억나죠? 당백전 발행, 거기가 인플레이션이고, 우리 역사에서 디플레이션, 화폐 부족 현상이 일어났던 건 바로 이 당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조선 후기 때 일시적으로 전환 현상이라는 게 일어났고, 자 디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공업이에요. 자, 당연히 저 거의 일반하셔도 돼. 전기 때는 관영수공업, 후기 때는 민영수공업. 자,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게 나와. 이때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민영수공업인데 선대제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먼저 자금이나 원료를 대주면서 이루어지는 수공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수공업자야. 근데 수공업자가 여러분 조선시대 전체로 보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수공업자가 이게 뭔가 내가 어떤 물건, 뭐 이걸 만들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거야. 자본이 없는 거야. 기술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자본가한테 뭐를 받는 거야. 뭐 원료도 받고 자본도 받고. 그러니까 자, 이 선대계 수공업이라는 거는, 자, 돈이나 원료 같은 거를 수공업자가 받고요, 이러한 물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갚는 거지. 이런 게 자본주의 또 원래는 모태가 나오는 게 이런 선대적 수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투자를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갑시다. 광업입니다. 5번에서 끝나요. 자, 광업인데 이 당시 당연히 청과 조선 후기 때가 되면은 무역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자, 그 중국사 보면은 명나라 때는 일조평법이라고 하고, 청나라 때는 지정은제라고 해서 얘들이 세금을 은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청나라는 노골적으로 은을 조공바칠 때, 그러니까 조선이 조공을 달라고 할 때 은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또 늘어납니다. 은 수요가, 청나라 자체가 무역을 하면서 조공도 바쳐야 되고 은 수요가 증가해. 그럼 이런 은을 캐기 위한 이 광산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거죠. 청가의 무역이 늘어났고
당연히 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얘들도 조공으로서 요구도 하고 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광산업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전에는 뭐 설정 수세제부터 해갖고 뭐 국가 주도 이런 거 다 무시하셔야 되고 그냥 사적인 민영 광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국가 주도가 아닌 개인 주도가 점차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영 광산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이런 게 나와. 물주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덕대라는 게 나와요. 요것을 이해 좀 하시면 됩니다. 물주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민영 광산을 지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거대 자본가겠죠. 그래서 대개는 뭐 상인이나 아니면 뭐 국가의 무슨 높은 관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물주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공주에 공산성 광산을 내가 캘게. 공주 가장 최고의 부자가 이렇게 물주가 돼갖고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왜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캐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냐? 본인이 직접 경영을 하지 않는 거야. 오늘날 말하는 CEO 같은 개념이야. 전문 경영인. 이 덕대가 좀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이 덕대라는 전문 경영인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보고 운영을 맡겨요. 광산운영. 이거 얼마나 자본주의적 모습입니까?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로 이제는 무역인데 당연히 당시 우리나라 후기 때 마찬가지로 가장 대표적으로 무역을 했던 곳은 중국 청가 토쿠가와 막부, 에도 막부가 1번이라 할게요. 청가 1번이 되겠는데 1번은 다 고코는 1번이야. 얘는 그냥 거기 정권의 변화지. 그러니까 1번이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청가에서는 이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개시 무역이라는 게 있고 후시 무역 나오면은 청과 관련이 있는 거야. 개 10개자입니다. 시장을 열었다는 거야. 이거는 공무역이야. 공무역. 청가 공무역 했던데 공무역이라고 하는 용어를 개시무역이라고 했고 후시는 뒤에서 행해지는 시장이잖아. 그건 보겠어. 이건 사무역이지. 몰래 했던 거지. 그래서 개시무역, 후시무역이 청과 조선의 접경지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유명했던 데가 뭐 책문이라는 지역, 뭐 하여튼 그런 지역에서 이러한 개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상당히 잘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원, 해령 이런 지역이고 당연히 만상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죠. 자, 1번은 당연히 이 내상 동네 지역에서 일어나겠는데 이때 외관이라고 해서 일본 애들이 상주한 거. 우리로 따지면은 오늘날 보면 있잖아요. 우리도 LA 가면 코리아타운 있고 차이나타운 있고 우리 인천 가면 차이나타운 있듯이 이게 일본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외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산에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꽤 오래 걸렸네. 조선 후기 경제답 파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장장합니다. 저희 수치제도는 수치제도 그 하나 나오고 2번, 3번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끝!